SQC, 통계적 품질관리, 관리도 동영상 강의입니다. 드디어 관리도까지 왔습니다. 관리도는 조금 이따 형태를 보시면은 뭐 너무나 쉽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우선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개념이 우선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 관리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컨트롤 차트인데 너무 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차트예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라고 불리는 것이 보통 영어로 퀄리티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넓게 얘기하는 관리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정을 제어하는 어떤 것들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행동을 말을 해요. 더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관리라고 하니까 그런 행동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수단을 관리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관리도는 그거에 관련된 도구겠죠. 그래서 통계적인 품질 관리 도구다. 우리가 보통 통계적 품질 관리 SQC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월터 슈하트라는 분입니다. 월터 슈하트가 이제 벨 컴퍼니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쭉 관찰하면 이 공정의 상태, 이 공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 공장이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혹은 이 공장이 어떤 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대상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대상은 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에 관련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공정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만 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립하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틀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대야 같은 걸 만들거나 뭐 물병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개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품질 관리라는 게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적용이 되거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 단계 물리적인 제품이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추상적인 것의 가운데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과 같은 웹 플랫폼 같은 거에서의 사용 경험 이런 것들도 다 퀄리티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용어는 옛날 용어를 쓰더라도 그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걔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목적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분포와 시계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도 배우지만 통계나 품질관리 도구에서도 배우지만 분포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걸 히스토그램 같은 걸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쌍봉형으로 생겼다. 하면 이런 막대 그래프를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한 시점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죠. 서로 다른 시점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시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시계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분포, 어떻게 퍼져 있는가, 어디를 중심으로 있는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어디에 적게 있는가 이런 분포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잘 결합돼야 우리가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품질 관리에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얘가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를 따져보면 제조 및 경영 프로세스에 일부러 이렇게 넓은 개념을 여기다
대놓고 써놨는데요. 통계적 관리 상태 여부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라는 건 그러냐 아니냐 하니까 통계적 관리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도구입니다. 보면 관리 지원 도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적 관리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뭘 할지 의사결정은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 행위는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위한 지원 도구이죠. 혹은 다른 데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도구라든가 통계적 품질 관리 도구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통계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가 하는 일을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냐 하면 공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결국은 통계적 관리 상태랑 같은 말이거든요. 네. 공장에 이상이 있으면 관리 상태가 아닌 거고 공장에 이상이 없으면 관리 상태인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이 아래쪽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이렇게 또 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리도의 개념이고요. 그럼 관리도가 다루는 주로 이렇게 타겟하고 있는 목적으로 두고 있는 대상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인입니다. 원인. 그 중에서도 변동 원인입니다. 변동 원인. 변동 원인이라는 거는 변동이라는 거는 항상 발생해요. 일정 정도의 이렇게 변화를 말하죠. 우리가 기준점이 있으면 항상 기준점대로 데이터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것이 제품의 무게나 길이 같은 물리적 특성이건 아니면 서비스의 응답 시간과 같은 특성이건 아니면은 경영에서 뭐 사람들의 동의율이라든가 만족도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건 하나의 값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살면서. 그랬을 때 이게 변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일어나는데 이걸 피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얘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으로 나눕니다. 우연 원인은 그냥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따져보면은 우연이라는 말 자체에는 어떠한 논리적인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 논리적인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따로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걸 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말은 안 되죠. 원인이 없는 원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원인이 있긴 있으나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적이거나 공통적이거나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거나 제거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사전적인 뜻보다는 조금 넓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없앨 수 없거나 아니면 없애는 게 가능하더라도 뒤에 가로로 적혀 있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걸 없애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를 없애겠다고 초과 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적어놨는데 재료나 기기나 작업자의 변동인데 그게 우리가 거기다 뭔 짓을 안 해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조금씩 변하는 걸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뭐 세상 둘도 없는 초밥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초밥 한 번 줄 때마다 그램 수가 미세하게는 변하죠. 미세하게는. 그럼 그걸 우리가 과연 통제해야 되는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초밥 장인에게 어떤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어떤 한 번 줄 때마다 그램을 달아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뭐 측정해가지고 뭐 덜어낸다거나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굳이 따지자면 누가 꼬치꼬치 깨물어서 할 수는 있는 거네 라고 따지면 아 진짜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죠.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그 어떤 좋은 재료나 그 어떤 좋은 기계를 써도 완벽하게 변동을 막을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건 뭐
어떤 제품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아무리 페인트가 좋은 재료를 써도 입자가 완벽하게 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색칠하면 다 똑같은 색깔로 보이지만 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미묘하게 매 구간, 매 지점 색깔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거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스펙트럼 측정을 하면 다르지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도 없고 그걸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제거하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냥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역시나 그 품질 관리의 전문가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밍이라는 선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얘는 뭐 제껴.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목표로 해야 될 쪽은 어디냐? 이상 원인이라는 거죠. 이상 원인. 특별 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데밍은. 이게 체계가 관리가 잘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예요. 전체 시스템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그 뚜렷한 원인을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럴 거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고 대처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연애 같은 거에 빗대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원래도 조금씩 변덕이 있어요. 뭐 사람 다 변덕이 있으니까 어떤 날은 뭐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고 어떤 날은 또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안 좋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변화는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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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해. 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뭐 평소에 뭐 밥 사주고 선물 기념일에 좀 사주고 이러던 애가 갑자기 오빠 2만 원 줄 테니까 머리 깎고 와. 3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뭐 옷도 좀 사 입고 5만 원 줄 테니까 옷 사 입고 와. 10만 원 줄 테니까 신발 사 입고 와.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이 얘기. 그래 오빠 이제 멋있어졌네.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던 범위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어떤 행동. 야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야. 이건 뭔가 있어. 라고 아는 경우에는 이걸 빨리 알아야 되죠. 이걸 일단 빨리 위기감을 일단 느껴야 되고, 네. 디텍트 우리가 발견을 빨리 해야 되고, 감지를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게 관리도의 주요 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관리도는 통계적 품질 관리 도구로서 전체 분포와 시계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 활용해서 뭘 하는 거냐?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도구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변동을 파악하는 건데 일상적인 변동은 됐고 우리가 정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변동 같은 거는 됐고 그게 아니라 평소의 변동과는 전혀 다른 이상 원인, 이상 변동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뭐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도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전형적인 관리도의 모습이고요. 뭐 이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른쪽에 정규 분포 모양은 제가 설명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이 범위 대충 이렇게 생긴 이 범위 안에 데이터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 밖으로 튀어나가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관리 한계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에는 중심선이 있고요. 중심선 센터 라인 보통 CL 21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도 저만큼 나이가 사실은 저는 21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뭐 이렇게 뭐랄까 빠졌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좀 주목했던 아이돌은 SES 핑클이기 때문에 네, 나이 차이가 좀 있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중심선 센터라인 CL이고요.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얘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로트, 생산 로트의 전체의 평균을 가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이건 모수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값을 보여야 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얘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쪽 위쪽으로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을 만듭니다. 그래서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 그래서 UCL, LCL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 네. 보통 관리 상한과 하한은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네. 이걸 관리 한계, 관리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의 관리 범위를 잡았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냥 정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시그마가 표준 편차일 때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확률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따지면 네, 99.73%예요. 밖으로 벗어날 확률은 0.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확률로만 이 범위를 벗어나겠죠. 물론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안다라고 대충 추정을 해서 쓴다면 그 정도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치 한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기본 구조는.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 한계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고 한계라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기 전에 우선 좀 들여다봐라. 경고를 해라. 만약에 작업자에 의한 데이터라면 사람이니까 경고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작업자의 경우에도 기계를 한번 점검해 봐라. 정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경고 한계로 해서 좀 안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경고 한계를 만들 수 있죠. 경고 한계는 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선이 안 예쁘니까 직선을 그어 볼게요. 직선은 망하고 따로 그어졌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로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로. 네. 그럼 범위가 좀 좁아지니까 조치를 하기 전에 관리 상한 하한을 넘어서기 전에 경고 한계, 경고 상한 하한에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로 경고 한계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99.73%와 달리 그 안에 속할 확률은 95.45%가 돼서 벗어날 확률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크죠. 네. 그러니까 거리로는 좀 네, 이게 훨씬 가까운데 어쨌든 확률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뚱뚱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게 돼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이 도구를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타나요. 우리가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하는 가설 검정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뭐가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건데요. 세 번째에 나오지만 부분군, 서브그룹. 그러니까 전체 생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요만큼씩을 우리가 뭐 실제 생산할 때 아예 뭐 박스 단위로 뭐 10개 단위로 뭐 세트가 한 6개 단위로 이렇게 생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적당히 우리가 연속 생산에서는 끊어가지고 부분군을 만들어서 서브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측정하느냐 X바를 측정합니다. 이 얘기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냐면 샘플링과 샘플링 검사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 서브로트가 있으면은 서브로트에서 1단계를 이미 한다.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거 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부분군 일정한 크기로, 꼭 일정한 크기일 필요는 없다는 게 조금 이따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각각의 평균 혹은 뭐 분산 혹은 범위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우선 평균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 측정한 평균은 샘플 평균이 되겠죠. 샘플 평균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예요. 값을. 네. 중심선 그리고 관리 상한 한과 비교해서 어디쯤 있는지를 계속 찍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한 x 바들이 바로 x 바들이 바로 정규 분포를 다른 가정하에 우리가 관리 상한 한을 이 정도 잡으면 얘가 벗어난 거는 엄청 낮은 어떤 확률의 사건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상이라고 판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기본 구조 이해하셨나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좀 차근차근 길게 설명하느라고 길어졌네요. 요약하자면 데이터가 쭉 생산되고 있을 때 그걸 요만큼씩 샘플을 해서 그 샘플 평균 x 바드를 점을 찍습니다. 그 점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x 바들의 전체 평균이 되는 중심선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만큼 관리 한계선을 그어줍니다. 그 관리 한계선을 요 점들이 x 바들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따지는 게 기본적인 관리도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관리도에 들어가 있는 통계적 개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를 통계적으로 막 숫자들이나 수식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해요. 관리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도에 대해서 이미 필요한 거는 개념적으로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리도가 과연 어떤 통계적 토대 위에 있느냐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같은 말이네요. 관리도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관리도는 가설 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개의 대립되는 그리고 배타적인 가설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배타적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반드시 안 일어나는 시소 같은 거예요. 둘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둘 다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설을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만드냐 하면은 실제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보통 이쪽에 있습니다. H1 대립 가설에 있죠. 네, 내 주장이 보통 이쪽에 있죠. 그런데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주장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가설 검정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이 두 개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얘가 맞다고 치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치고 현상을 바라봤을 때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거봐 귀무가설이 틀려서 이렇게 낮은 확률에 일어난 거야. 혹은 야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쳤을 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귀무가설을 두드려 팹니다. 그런 식으로 귀무가설을 두드려 패서 야 이거는 귀무가설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내리면 자동으로 반대쪽 시소가 올라가서 동전의 뒷면이 나와서 대립가설 즉 내 주장이 맞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때 현상은 우리가 보통 p-value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지금은 가설 검정을 공부할 때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래서 이 p-value가 어떤 기준보다 작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귀무가설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우연이 아니고 귀무가설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밀려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다 좋은데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원노트가 진짜 좋은 도구인데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권하는 도구인데 이런 문제가 좀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품질 관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공정이 관리 상태이다가 귀무가설이 되고 공정이 멀쩡해 다 좋아 everything is okay no problem no problem 그 이중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액센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도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인도식 액센트를 하죠. No problem, no problem, everything is okay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저도 좀 웃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되게 친근감이 가고 진짜로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아리즈웰이라는 되게 유명한 인도 영화에 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리즈웰, 아리즈웰. 듣고 있으면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구수하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투처럼. 하여튼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공정이 관리 상태이다가 귀무가설이 되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했을 때 샘플로부터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 그게 귀무가설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즉 공정이 관리 상태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대립가설로 넘어가는 거죠. 공정이 이상 상태야. 야 관리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내 눈앞에 등장할 수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를 넘나드는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 하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설 검정도 그렇고 그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 관리도도 그렇고 통계적 도구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에요.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아니고 샘플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가설 검정을 배우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배우지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요걸 만들었습니다. 흔히 보는 거예요. 이건 세로 쪽은 실제 어떠냐 하는 거고요. 이쪽은 실제로 어떠냐. 네, 이쪽은 판단, 도구에 의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실제로 관리 상태예요. 공장이 멀쩡한데 내가 관리도를 통해서 혹은 가설 검정을 통해서 공장이 멀쩡하네 라고 판단을 했다면 바른 판단입니다. 문제 없죠. 공장이 실제로 이상해요. 막 잘못된 재료가 들어가서 이상한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관리도를 봤더니 관리 상한 하한을 넘어섰다. 야 이거 H0 기각 즉 H1 대립가설 채택해 이상해 라고 했다면 그것도 바른 판단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사실 멀쩡해요. 공장은 멀쩡한데 계속 1000개, 10,000개, 10만 개 만들다 보면 간혹가다 몇 개는 좀 튀는 값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나가 나온 거지 공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값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종 오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너 이상해. 너 공장 지금 좀 스톱하고 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일종 오류라고 하고 우리가 샘플링 검사에서도 배웠지만 이 경우는 생산자 위험이 됩니다. 멀쩡한데 멈춰야 되니까 그죠? 네. 알파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네.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했는데 그거보다 작은 어떤 확률이 나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삥 멈췄는데 사실은 그 정도 확률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알고 봤더니 그런 거죠. 관리 상한을 넘어가길래 멈췄는데 사실은 우연히 멀쩡한데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게 뭐 하나 생길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멈추고 그래 공장을. false alarm 잘못된 경보가 뜬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공장은 지금 되게 이상해요. 이상한 분포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빨간 선처럼 지금 이상한 분포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샘플 몇 개 뽑았는데 우연히 멀쩡한 애가 나올 수도 있죠. 멀쩡한 애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이 영역 여기에 들어오면 관리 상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이상한 분명히 분포를 띄고 있는 평균이 저쪽으로 가 있는 놈인데 생산하다 보니 멀쩡하다고 판별이 돼요. 그럼 이 면적을 우리가 베타 이종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상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판별을 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지금 제 눈앞에 모기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잡는데 실패했네요. 벌써 모기가 있나요? 이종 오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 감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miss to detect가 됩니다. 그럼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기준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글에 쓰인 것처럼 관리 범위를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관리 범위를 증가한다는 건 상한은 올리고 하한은 내리는 거죠. 그럼 상한을 올린 새로운 관리 범위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분포에서 이 관리 범위를 넘길 확률, 즉 1종 오류는 줄어들겠죠. 알파는 줄어들어요. 생산자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안쪽은 다 2종 오류가 돼버리죠. 이 안쪽은 다 2종 오류가 되니까 베타가 증가합니다. 네. 실제로 불량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잘못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통과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생략했네요. 2종 오류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소비자 위험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종 오류 베타는 관리 범위 증가 시 증가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요 지금 까만 선과 파란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찍을 때마다 이게 관리 범위를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를 찍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부분군 몇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부분군에서 보통 우리가 평균 X바를 구해서 이렇게 찍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군을 어떻게 하느냐도 이 데이터의 통계적 개념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분군을 정의할 때는 설정할 때는 동일 조건의 무작위 추출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분군 안쪽은 서로 동질한 집단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지만 최대한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도 같은 사람, 재료도 같은 사람, 같은 기계 최대한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따라서 군 내의 변동은 우리가 최대한 컨트롤하는 상황이고 이 서브 그룹 별로 달라지는 거는 군간 변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군간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빨리 디텍트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군을 그러면 크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부분군 크기는 개수가 개량보다 커요. 이거는 샘플링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유가 개량이 데이터 하나하나 모으는 데에는 노력이 더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개수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만 결정하면 되는데 개량은 정확히 몇 센티다 몇 그램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가 측정은 어렵고 그러나 대신에 정보량이 많다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수로도 충분한 정보를 만들 수 있어서 개량 쪽은 부분군의 크기가 좀 작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관리도는 가설 검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때 귀무 가설은 관리 상태, 대립 가설은 이상 상태입니다. 이때 1종 오류,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한 1종 오류의 크기는 뭐다? 관리 상태인데 괜히 공장을 멈추게 하는 생산자 위험이고 2종 오류는 관리 상태가 아닌데 이상한 상태인데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소비자 위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고요. 이 데이터를 찍어서 가설 검정에 적용하기 위한 단위인 부분군은 안쪽에 최대한 동질한 같은 어떤 조건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가능하면 군 내 변동은 다 우연 원인으로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군간 변동이 우리가 디텍트하고 싶은 이상 원인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분군의 크기는 개수형 데이터인 경우가 개량형 데이터인 경우보다 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도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렸을 때 뭐가 나오면,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거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우선 이탈입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는데 모든 패턴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패턴만 다룰 건데요. 이탈은 뭐 간단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쓰일 텐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UCL, 여기가 LCL, 여기가 C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들은 X바가 되겠죠. 서브 그룹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관리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평균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해보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UCL, LCL 관리 한계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관리 한계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죠. 바로 경고 띄우는 거죠. 뺑뺑뺑뺑 경고 띄우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그 가설 검정 구조에서의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뭐 위험, 지금 이 경우는 벗어났으니까 1종 오류의 위험은 있겠으나 어쨌든 그건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야 이거 좀 문제다 들여다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그걸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규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샘플링 검사 때도 그렇지만 규격을 넘어가면 관리 한계랑은 아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격은 훨씬 멀리 있습니다. 네. 규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요. 규격 상한, 규격 하한이 될 겁니다. 네. 적당히도 아니고 훨씬 멀리에 있게 됩니다. 규격을 벗어나는 건 뭐 요 범위 규격은 여기지만 요 범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관리가 되는 상태다라고 판별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규격을 넘어갔다 그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도를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규격보다는 훨씬 좁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조치 한계 말고 그 경고 한계를 따로 만든다면 그건 조금 더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이탈을 따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쉬운, 간단한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뭐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이 이탈만 따지고 넘어갈 텐데 그거 외에도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에 시간에 따른 흐름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는 가능하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un입니다. run.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쪽이라는 말은 센터라인 기준으로 위쪽 혹은 아래쪽을 말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예시는 센터라인 아래쪽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꽤 많은 데이터들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개 10개 정도의 데이터가 다 센터라인 아래쪽에 존재를 하죠. 그런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다 이쪽으로만 이게 센터라인이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 한쪽에만 있다는 거는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계 재료가 덜 들어가고 있다던가 작업이 좀 기계가 동작 시간이 좀 짧아서 뭐 혹은 투입된 전압이나 가스 압력이 부족해서 원래 스펙보다 약간씩 조금 평균값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을 평균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오버돼서 잡혔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관찰했더니 그 평균보다는 우리가 설정한 평균보다는 대체로 좀 작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느냐? 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런이 이제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준을 봤을 때 한쪽으로 이게 우리가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분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가 여기가 아닌데 가운데가 여기 있으면
분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쪽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시계열을 빼고 그냥 분포만 보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네,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진짜 시계열을 고려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은 트렌드, 경향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그림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또루루루루룩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거나 한 방향으로 쭉 감소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이건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계열이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올라가다가 말고 좀 내려가다 말고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쭈루룩 올라간다. 이거는 동전 던지기만 생각해봐도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50% 50%라면은 4번 연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점 5개가 어떤 패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 가능성은 2의 4승분의 1이 될 겁니다. 2분의 1이 4번 반복된 거죠. 그럼 얼마죠? 16분의 1이니까 대충 6점 몇 퍼센트가 되나요? 네. 네. 6. 네. 12.5%의 절반이니까 6.25%가 되는군요. 네. 갑자기 이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6%밖에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3.125%니까 네, 정말 정말 낮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럴 수가 없다. 네.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낮은 확률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제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연속으로 올라갔으니까 2의 6승분의 1이면은 여기서 4분의 1로 쪼개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3.125에서 1.5 얼마 퍼센트가 되네요. 1.5% 정도가 되네요. 네. 1.5% 정도의 확률의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야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원인을 짐작을 해보자면 특정한 어떤 원인이 누적돼서 작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가 마모가 일어나서 점점 더 이게 많이 깎아야 되는데 많이 못 깎고 점점 두꺼워진다던가 기계가 노화가 돼서 작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못 끝나고 좀 늦게 끝나서 마지막에 뭐가 좀 더 붙어가지고 점점 무거워진다던가 뭐 이런 일들. 혹은 반대로 기계가 앞에 비트 부분이 많이 닳아버려서 마모가 심해져서 제대로 못 깎는다던가 아니 뭐 더 깎는다던가 뭐 여기 팁이 약간 구부러져서 이런 것들이 누적된 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패턴만 봐도 이게 위험하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도 굉장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패턴들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주기성,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뭐 주기성이란 말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죠. 일정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주기로 반복되면 그러니까 꼭 정확한 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간격은 아니라도 돼요. 이게 한번 쭉 일어났다가 대체로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되면 됩니다. 딱 물론 이런 문제를 겪는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거의 정확한 간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다다다다다 쭉, 다다다다다 쭉. 혹은 이런 패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정하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혹은 일정하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일정하게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왔다.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패턴일 필요는 없어요. 뭐 증가 혹은 감소의 패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간격들이 보통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상 원인들의 반복적인 작용이라고 보통 주기성의 원인을 따지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이게 뭔가 교대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대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쪽은 기계 A, 이쪽은 기계 B,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은 작업조 A, 이쪽은 작업조 B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쪽은 오전, 이쪽은 오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질적인 어떤 상태가 조건이 교대로 나타나는 거죠.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세팅, 상태, 환경, 요인들이 번갈아 나타나는 일들이
주기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간격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정확한 간격으로 나타나요. 예, 보다시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방금 얘기한 대로 한 가지 균일한 어떤 조건, 균일한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종류의 상태가 지금 혼재되어 있고 그게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아주 작은 폭의 변화면은 뭐 이렇게 판별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굳이 컨트롤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연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또 다른 이제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과집중 혹은 층화라고 불립니다. 층화는 뭐 품질관리 도구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스트라타를 나눈 스트라티피케이션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층화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군집으로 나눌 거냐 혹은 층화로 나눌 거냐에서의 개념이 좀 다른 거는 층화 스트라타라는 건 네, 서로 성질이 다른 집단을 말해요. 네. 예를 들면 이과 vs 문과 이러면 성질이 다른 집단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1반, 2반 이건 선생님이 보통 랜덤으로 반배정한 거니까 1반과 2반이 근본적인 성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과랑 문과 요즘은 이과 문과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이죠? 그 미적 선택한 학생들 아닌 학생들로 요즘은 대충 그렇게 부르죠. 그런 경우는 뭔가 수학을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 이런 식에 있죠. 아니면은 언어 선택을 하는데 외국어 선택을 하는데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경우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층화 스트라타라는 게 이 스트라티피케이션의 명사입니다. 스트라타. 성격이 전혀 다르게 구별 지어지는 어떤 집단을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과집중과 왜 관련이 있냐면은 데이터를 찍었는데 이렇게 센터라인 근처로 과집중 되는 거예요. 중심선 센터라인 근처로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 관리상 센터라인과 UCL, LCL을 설정을 하는데 사용을 했던 이거 설정할 때 사용했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뭐 무에서 출발해서 자료를 설정을 하진 않았을 거고 그때 어떤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 UCL, LCL 그리고 CL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 지금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려는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이거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적당히 이 범위 안에서 어디에 분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센터 라인에 쏠려 있으면 우리가 정한 이 관리 범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관리 범위랑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라타가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돼버렸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요 데이터를 뜯어서 스트라타를 따로 뜯어서 이제 새로운 관리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관리 범위 설정이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이게 이제 일감이지만 바둑으로 치면 일감이죠. 제일 빠른 선택, 제일 선호되는 선택인데 그 해석 말고 다른 해석도 있냐라고 한다면 관리 범위는 제대로 설정이 됐는데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도 문제가 없는데 1차 자료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려고 점을 찍고 있는 이 데이터가 측정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뭐 자라든지 압력계라든지 이런 게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다든가 그 측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일정 범위로만 계속 데이터가 찍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식 온도계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막 그 센서가 좀 낡아버리면 메모리 효과 같은 거 생겨가지고 그 이전 값 근처로만 계속 값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리세팅한 다음에 리셋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개인 취미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들. 아무튼 뭐 그 원인이건 다른 어떤 형태건 측정이 잘못된 측정치건 측정 자체건 기록이건 그게 잘못돼서 자료가 오염돼서 이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나 그때 계산이 잘못돼서 지금 현재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상 상태로 보나 싶은 게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경계입니다. 보더 혹은 인티미데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위협한다는 거죠. 혹은 뭐 알라밍이라고도 합니다. 경보를 띄운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어이구 여기 서술이 잘못되어 있네요. 강의 자료에는 고쳐 놓겠습니다. 네, 다 잘못되어 있는데 강의 자료에는 고쳐 놓겠습니다. 여기는 경계에 근접한 경우입니다. 경계에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이상이 생겼는데 오차 범위 내로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근접을 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오차 범위만 이게 통계니까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이 정도 범위거든요. 그럼 이미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쪽 가장자리에 쏠려 있다. 반대로 과집증과 과집중의 반대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너무 가운데는 없고 양쪽 끝에만 계속 데이터가 생긴다는 얘기는 일종의 층화가 얘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생기는 과집중과는 다른 형태로 그 과집중이 생긴 겁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중심선에 쏠리는 게 아니라 양쪽 끝으로만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괜찮은데 양쪽 끝으로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봤을 때 이쪽에다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보이시겠군요. 이런 식의 쌍봉형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가 높지만 평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턱걸이를 10개씩 했고 뭐 체력장을 열심히 준비해서 여자들은 대부분 1개 혹은 0개를 했는데 평균은 5개예요. 근데 실제로 5개 한 사람은 없는 거야. 다 10개 아니면 한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아예 나눠진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미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이미 알람이 떴어야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과집중이 발생을 한 거다. 그래서 층화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완전 이탈을 포함한 6개의 해석이 용이한 패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해석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패턴들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걔들을 좀 요약을 해서 한번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ISO 기준이 있고요. 국제 표준 기준, 국제 표준에서 정의하는 이건 이상 상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AT&T라는 통신사에서 그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요 해석 표준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총 8가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겹치는 거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겹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간단하게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 네, 앞에서 봤죠.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 치우침. 네, 중심선에서 한쪽으로 바이어스가 생겨서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한쪽에만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ISO 기준에서는 7개고요. AT&T 기준에서는 9개입니다. AT&T는 좀 데이터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경량 트렌드 이렇게 쭉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데요. 역시 ISO 기준은 7개고요. AT&T는 또 이건 좀 짧아요. 6개입니다. 주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주기성이 나타난다라고 ISO 기준은 좀 폭넓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도 좀 그거에 맞춰서 해드린 거고요. AT&T에서는 완벽하게 주기성은 아니고 되게 좁은 범위로 얘기를 해요. 14개 연속으로 데이터가 지그재그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너무 좁은 요 케이스만을 주기성의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AT&T 기준으로 주기성을 판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집중 먼저 볼게요. 과집중은 ISO 기준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스트라타가 형성되는
여기 저기 보시면 여기가 센터 라인인데 이걸 3분의 1씩 잘랐을 때 AT&T 기준에서는 요 센터 라인 근처에 3분의 1 아래 위 영역을 네, C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15개가 C 영역에 있다. 엄청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경계가 1, 2, 3가 있는데 1, 2, 3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쉬운 1부터 보겠습니다. 경계 1 경고는 얘들은 전부 다 이제 AT&T 기준에만 있는 건데요. 경계 1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2개가 A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 3개 중에 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딴 이렇게 돼도 되고 아니면 아니 죄송합니다. 딴 데 있어도 되니까 딴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최근 3개 중에 2개가 A 영역에 있습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가장자리에 많이 있는 경우라고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개수 없이 AT&T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개 중에 2개면 오차 범위 고려하면 이건 이미 이탈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경계 2는 5개 중에 4개가 A, B 영역.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A가 포함되어야 되긴 한데 B 영역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3는 8개 연속으로 B 영역에 있는 겁니다. 네, 이쪽 B도 괜찮고 그래서 경계 1 빼고 2, 3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 와닿지는 않는데 물론 확률 계산하면 그 이상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정말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은 확률이 나오긴 할 텐데 그리고 또 경험상으로도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기준을 만들어 놨을 텐데 크게 와닿지 않고요. 앞에서 본 6개 패턴은 제가 체크한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경계원 요 해석이 정확히는 아니고 저는 대충 가장자리 보더라인에 좀 많이 경계선 UCL이나 LCL 근처에 많이 분포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자면 여러 패턴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